저는 오늘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녹취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네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가족의 얼굴이 바뀌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옷걸이였어요. 어머니 코트가 그대로 걸려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 코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겨울 코트 특유의 두툼한 느낌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달고 다니시던 벚꽃 브로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슴팍 왼쪽,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브로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코트 안쪽까지 뒤적였어요. 주머니도 살펴봤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그 브로치를 외출할 때마다 꼭 다셨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물하신 거라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으셨죠. 저는 그때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집어낼 수 없었죠. 그저 코트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국어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어머니를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죠. 2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맞다리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벚꽃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정체성이었고 저희 가족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브로치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됐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수많은 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확히는 21해째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7년이 됐고 저는 그 모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 혈압 수치, 식단 내용, 그날그날의 증상까지 A사 노트로 벌써 13권째였어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감탄하실 정도였죠. 덕분에 약 조절도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어머니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누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동생 서유리가 가끔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서유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올케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지수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언니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아직 집에서 충분히 모실 수 있어요. 간병인 선생님도 계시고.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유리는 그저 고개를 돌렸고요.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학교 업무에, 어머니 돌봄에, 집안일까지. 잠자는 시간을 쪼개도 모자랐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맏딸이었으니까요. 누나가 너무 꽉 조여요. 어머니도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서유리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발끈했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할 건데? 서유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 부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해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쓸모 있을 거라고. 그때는 몰랐죠. 이 기록들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실에서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교육청에서 연수 공문이 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죠. 국어교사 직무연수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맡길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서유라, 내가 연수 가는 동안 어머니 좀 봐줄 수 있겠니? 전화로 물었습니다. 서유리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죠. 알겠어요, 누나. 그 정도는 할게요. 지수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간병인 김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없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와주시라고요. 연수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약을 요일별로 나눠 담고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뒀죠. 간병 일지도 최신 내용까지 정리해서 서유리에게 전달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혈압약은 아침 8시, 치매약은 저녁 7시야. 식사는 죽으로 하고. 서유리는 노트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저 막연한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간병인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 3일간은 쉬셔도 돼요. 저희가 직접 모실 거예요. 김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셨지만 고용주 가족이 그렇게 말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문자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수 휴대폰에서 발송된 거니까요. 연수 당일 아침 저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틀만 다녀올게요. 서율이랑 지수가 잘 모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말씀이 잘 나오지 않으셨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금방 올게요.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연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문득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예감이었다는 걸. 연수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강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머니 잠깐 산책 데리고 나갔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를 밖에 데리고 나간다고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산책? 어디로? 근처 도립공원이요. 축제도 하고 있어서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립공원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길을 잃으실 수도 있죠. 서유라, 어머니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아요, 누나.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시계만 봤죠. 저녁 7시쯤 저는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지수에게도 걸었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연수 담당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요. 짐을 챙겨 연수원을 나섰죠.
집까지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깨끗하기까지 했죠.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돼 있고 약통도 제자리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서유리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는요? 저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서유리는 말을 더듬었죠. 그게 누나.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 쪽을 둘러봤는데 안 계세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요? 도립공원에서 산책했다면서 왜 버스터미널이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축제장이 워낙 복잡해서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서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학교 동료 중에 전직 경찰관 출신이 있었어요. 그분께 조언을 구했죠. 서연아, CCTV를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는 게 먼저야. 저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축제장 CCTV 열람을 요청했죠. 공원 주차장 영상에서 지수 차량을 발견했어요. 은색 SUV였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수 차에서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수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죠. 어머니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지수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간 거잖아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다음은 인근 마트였습니다. 지수가 들렀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마트 사무실에서 포스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 3시경 지수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일회용 핫팩, 에너지바, 생수. 품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이해했죠.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돌아갈 때 쓸 물건이었습니다. 영수증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전당포였습니다. 교차로 인근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어머니 금고 열쇠 목걸이가 생각났거든요. 혹시나 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목걸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신분증이 안 맞아서 거래는 안 했어요. CCTV 영상 있나요? 있죠. 영상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였어요. 어머니 목걸이를 팔려고 했던 거죠. 신분증 스캔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CCTV 영상, 마트 영수증, 전당포 기록, 그리고 제가 20년간 써온 간병일지. 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을 미리 취소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귀가하면서 자기 물건만 챙기고 심지어 금고 열쇠까지 팔려고 했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전화가 왔습니다. 군포경찰서였어요. 장서연 씨 맞으시죠? 어머님으로 추정되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군포와 의왕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회관이라고 했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달렸어요.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입구에 서 계셨고 안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어들어갔죠. 회관 구석 난로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코트는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동요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저를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어요. 경찰 말로는 마을 주민이 새벽에 회관문 앞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회관 처마 밑에서 추위를 견디신 거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어머니 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어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요. 코트 안쪽을 확인하는데 뭔가 만져졌습니다. 안주머니였어요. 손을 넣어보니 차갑고 단단한 게 느껴졌죠. 벚꽃 브로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떼어내서 안주머니에 넣어두셨던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요. 브로치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어릴 적 제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저체온증은 심하지 않다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병실 창가에 서서 저는 벚꽃 브로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어머니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마트 영수증, 전당포 기록, 그리고 20년치 간병일지. 조사실에서 지수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형사님이 물었죠. 그런데 왜 주차장 CCTV에는 당신 혼자 차를 몰고 나가는 게 찍혔습니까? 지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차를 다른 곳에 대려고. 다른 곳이 어딥니까? 시외 버스터미널이라고 하셨죠? 도립공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는 30분 거리인데 그 사이에 어머님을 찾으려는 시도는 왜 안 했습니까?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준비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간병인 김 선생님께 보낸 취소 문자 내역도 확보했었죠.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아낸 거였어요. 이 문자는 연수 전날 밤 11시에 발송됐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지수 휴대폰이죠. 형사님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을 미리 취소했다는 건 계획적이었다는 의미군요. 네. 그리고 이건 통화 녹취 기록입니다. 제가 연수 가기 전에 동생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간병인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 확인했거든요. 다음은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돌아올 때 쓸 거예요. 만약 정말로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면 이런 걸 살 시간에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금고 열쇠 목걸이를 팔려고 했습니다. 신분증 스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조사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유리는 따로 조사받았어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카풀 앱 위치 기록을 보니 함께 이동한 게 확인됐습니다. 공범 정황이 있었죠. 마지막 조사 날 저는 책상 위에 작은 물건을 내려놨습니다. 금고 열쇠 복제본이었어요. 이걸 누가 복제했을까요? 형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집 열쇠 관리는 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제본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난달 서유리가 집에 왔을 때 금고를 열어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법정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유기죄와 절도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생 서율은 공범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제가 모아둔 간병일지와 문자 기록, CCTV 타임라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준 복지관 기록 덕분에 어머니가 1년 전 작성해 두신 사전 의사결정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었죠. 어머니는 또박또박 자신의 의사를 밝히셨어요.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재산은 오랫동안 돌봐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저를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은 모두 보호되었고 서율과 지수는 더 이상 그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됐죠. 저는 방문간호와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난 날 교실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일기를 꼭 써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장은 기억을 붙잡는 줄이란다. 우리가 오늘 적어둔 이 문장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어. 퇴근길에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계셨죠. 어머니 코트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벚꽃 브로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알지, 우리 딸이 다 알아서 해줄 거 알아.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긴다. 그리고 사랑은 기록보다 오래 남는다.